하루의 경제 유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FOMC 충격파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좀 사자로 돌아섰는데 하루 만에 또 다시 돌아서게 됐고요. 기관도 1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 주체들의 투심 크게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미국 연준이 던진 악재, 이걸 단기에 극복해낼지 아니면 계속 짓눌리게 될지 이 부분이 오늘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마 기수들과 함께 이 부분들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예상됐던 악재였는데 예상됐던 걸 그대로 다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충격파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일단 지금 뭐 미국 시장이 한번 빠질 거다라는 우려는 다들 하고 있었을 텐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어제 미국 시장은 단기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그냥 조정의 빌미를 좀 삼은 것 같고요. 연준이 뭐 금리 4번 인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망을 한 거죠, 이제 월가에서. 근데 한 3번 정도면은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2번밖에 인하를 안 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럼 내년에 기준금리가 4%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되면서 내년에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일시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시장이 워낙 또 주가가 계속 연일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다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사실 조정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아랫 방향으로 좀 베팅을 했던 세력들이 좀 한꺼번에 물량을 좀 던진 것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또 미국은 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들도 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 좀 올라오려고 했던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서 네. 좋은 분위기를 또 한 번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형태로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지금 2번의 이제 악재를 크게 맞았죠.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한 번 맞았고, 네. 그리고 지금 12월 거의 이제 원복하니까 이제 12월 19일 날 지금 또 한 번 맞은 그런 상황이다. 2번 이제 그러네요. 딱일 한번 맞은 것 같은데, 뭐 오늘 근데 그나마 그 조선주라든지 여러 이제 섹터들이 방어를 잘 해줬고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워낙 먼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대 정도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조금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근데 지금 반등도 근데 생각보다 내일 미국 시장이 조금 뭐 강보합권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장이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충격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단 말이죠. 미장 보젓,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이제 11거래일 연속이겠구나. 찔끔찔끔 빠지다가 많이 훅 빠졌고 흐름들이 다 똑같아요. 3대 지수가 딱 파월 연설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후루룩 그냥 아래로. 예. 야, 나스닥은 3% 이상. 오랜만에 보는 이런 급락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급락세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급락세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장중에 그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사실 여러 최근에 뭐 테마주들부터 해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가장 관심 많은 여러 섹터들이 뭐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는, 특히나 뭐 양자 컴퓨팅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FOMC가 딱 나오자마자 정말 폭포수처럼 그냥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0일 연속도 하락했는데 이게 1974년 10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역사적인 어느 한 또 순간에 우리가 또 다우존스 지수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뭐 여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이제 2기 출범이 내년에 오게 되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주식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또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불확실성이 또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트럼프 정책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앞당기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또 튀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관세나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예, 인플레이션이 또 연준에서도 전망치를 그렇게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부 조정은 뭐 너무나도 이제 뜨겁게 달궈졌던 그런 미 증시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저는 뭐 단기간 안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 뭐 정말 9%의 물가 상승률을 또 경험했던 미국 시장이었고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또 이제 목표치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뭐 범피한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일부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FOMC 전에도 사실상 그 패드 워치 툴, 물론 그 패드 워치 툴도 다양하게 변화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 우리가 또 도망가야 될 타임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주마의 또 새로운 분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상준 대표님 나오셨는데 경주마에 처음 오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런 시기에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 송구스럽습니다. 요새 참 7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7월,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4월부터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아마 투자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 늘 있듯이 언제든지 또 오르는 섹터하고 또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목요일 저녁 경주마를 통해서 인사이트 또 해안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경주마가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현상준 대표님은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좀 탁월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막 무지하게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최근에 저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 2번을 놓쳤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 직전에도 사실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도 탄핵 전국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 그때도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어찌 보면 외인이 좀 물린 상황이 되는 상황도 연출이 됐었었는데요. 네. 그만큼 참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전국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외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FOMC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안 좋은 좀 시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미국이 그 정도 내려왔음에도 한국은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만큼 이 미국은 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 한국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저점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좀 바라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지금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통해서 좀 어찌 보면은 우량주 그리고 요새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3년 대비 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참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담아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저는 홀딩 그런 관점으로 네. 지금 기술적 분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떨어진 저희들한테 과제 미국 FOMC입니다. 참 타이밍이 얄궂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발목 잡히고 아까 비상계엄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 충격을 꽤 빠르게 그래도 회복을 해서 딱 이전 수준으로 돌려놨거든요. 2,500 언저리까지. 그래서 이제 좀 신발끈 동여매고 가볼까 했는데 또 미국이 참 안 도와주네요. 여러모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약간 불운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현대차, 기아차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현대기아가 올랐죠.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는데도 이렇게 기쁘지 않고 불안했던 마음이 좀 오늘 갑자기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한 건 아니고 일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대형주들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연준에서 앞으로의 스탠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왜 그러면 금리를 미국은 왜 빠졌을까? 미국은 많이 올라서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금리를 4번 인하할 걸로 시장을 예측했는데 2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고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인하할 때도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새로 들어오신 분이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동결에다가 전원이 상승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미국은 물가를 굉장히 튈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면 물가 가이던스도 올렸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냐 또 물가는 왜 가이던스는 왜 올렸냐라고 보면 미국 네.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경제가 좋은데 주식이 빠진다. 그건 약간 좀 역설이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2008년 이후로 자꾸 금리를 떨어뜨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공식을 너무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금리보다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이 더 좋은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 회사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고 그 성장한다는 거를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더 가는 건데 그런 와중에 지금 뭐 M7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여러 부분에서 저는 이번 충격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빌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기조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미국 경기는 바뀐 게 없거든요. 내년도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2.1%로 지금 조금 하향하긴 했지만 여전히 2%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충격은 저는 미국이 뭐 엄청나게 지금 가격 조정을 본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에 접어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약간의 지금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조금 옆으로 좀 쉬면서 소화하는 구간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오늘 한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고환율을 대비하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반등할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쉬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약간 좀 네. 그럴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쉬어야 또 더 가니까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분명히 뜨겁죠. 물가도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보면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미국 경기 자체에 대한 자신감은 곳곳에서 배어나 있어요. 지금이 근데 속도 조절을 하기에 딱 최적의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박종원 팀장님. 예, 뭐 지금 사실 그 미국 GDP를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3.3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정말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3.1로 좀 내려앉았습니다만 여전히 정말 강한 성장률을 이번 4분기 GDP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얘기 성명서를 통해서 아마 뭐 전에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부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 또는 물가에 대한 변화 일부 양측에 있는 리스크가 균형이 좀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네. 물론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잘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약간은 좀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방향에 따라서 많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망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내심 걱정은 했지만 투자자들이 내심 걱정은 했지만 연준도 이렇게 보고 있어? 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실 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보였던 지금의 최근에 또 AI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는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포트폴리오는 좀 재점화가 다시 좀 재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고금리 상태에서 M7의 쏠림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이러한 기업들 대신에 현금 흐름이 좋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으로 많이 쏠렸던 게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다시 튀어오른다. 그런 만약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과거의 그러한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서 일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다시 약간의 빅테크로 좀 옮겨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지각 변동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하나의 AI 칩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브로드컴과 또는 마벨 같은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또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지각 변동 속에서 일부 뭐 포트폴리오가
재편성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은 과거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월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내년에 있는 주식시장의 전망, 그리고 IB들이 보고 있는 S&P 500의 목표치가 지금 7,000, 뭐 7,100까지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8%의 성장률 또는 과하게 보더라도 한 15%의 성장률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있는 그런 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월가에 있는 IB들 또는 전략가 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포인트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투심이 흔들리는 게 정말로 찐 걱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고. 어차피 조정 기간이 이제 누구도 예상했듯이 임박했다라고 봤는데 이제 FOMC 결과가 그 빌미를 주어서 오늘 좀 크게 빠진 거고, 그렇게만 본다면 이건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걱정하는 거다.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증시에는 악재야. 정말 이런 걱정이면은 계속 물고 갈 여지가 있는 거고. 현 대표님은 어느 쪽에? 저는 근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외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저희 국내적인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인 관점하고 이제 외인들이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 이제 관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외인 시장, 외인 이제 물량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외인의 물량은 사실 헤지펀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뭐 해외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부 펀드라든지 네. 이제 그런 물량들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지금 그 시시각각 지금 변화하는 그 순간에만 지금 좀 들락날락 하는데, 요새 좀 들어왔다가 좀 바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인 어떤 그런 외인 물량들은 묶여 있고 그대로 지금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들이 지금 뭐 물밑이 쓸려 내려간다, 좀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FOMC를 좀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원래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좀 내려온 거지,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글로벌 충격도 사실은 조금 덜 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에는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외인의 어떤 수급에 관련해서도 단기 정도 들어오는 헤지펀드 물량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물량들은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훌쩍 넘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일각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줄였는데 2번이 아니라 아예 멈추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뜨거울 상황이다. 여기에 하나 더 변수를 더하자면 트럼프 변수. 내년에 트럼프가 말 그대로 고일 관세 한다는데, 이게 고일 관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연준은 아직 확답을 못 주더라고요.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분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아직 가타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1기 집권했을 때와 좀 다른 모습을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죠. 예전보다 많이 점잖해지셨습니다. 나이를 좀 더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 뭐 트위터도 많이 안 하시고 메신저도 많이 안 하시고 SNS로 막 날리고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하죠. 뭐 멕시코랑 뭐 일부 캐나다 관세 부과하는 거 이외엔 뭐 메시지를 안 낸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지금 연준 위원들은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트럼프 자체가 지금 변수죠. 어떻게 지금 관세 정책을 취할 거냐, 이게 진짜 협상용인지 아니면 보편 관세인지, 보편 관세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게 상황마다 좀 뭐가 좀 바뀔 것 같고, 이런 이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분들은 은행가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뭐 이 정부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연준 위원들 발언들 보면 여전히 트럼프 정책이 지금 공약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사회나 사회에서 한 2회로 지금 줄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 갑자기 뭐 어제 뉴스 보면 자동차가 3년 내에 최고로 잘 팔렸다부터 시작해서 네. 뭐 내구재가 잘 팔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국민들도 아는 거죠. 혹시 모르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럼 빨리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안 그래도 미국 사람들 12월 달에 쇼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막 그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도 또 극복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1월 FOMC는 사실은 뭐 동결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한두 달은 봐야 이 정부가 어떻게 갈 건지를 알고 대응을 할 거고 또 연준과의 또 기싸움도 있을 거고 지금 파월 의장도 사실은 뭐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조금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트럼프와의 이제 협상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불안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확답을 못 주겠지만 저는 일기만큼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트럼프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굉장히 차분해졌다. 그러면 지금 인선해놓고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라는 트러블 메이커가 다시 돌아온다. 오늘 딱 한 달 남은 시점이에요. 박종훈 팀장이.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고일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 거냐. 할 거다 안 할 거다. 자극한다면 얼마나 자극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때요? 지금 컨센서스는 재점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예, 우려하고 있고 네. 오늘은 사실 BOJ도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나온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재점화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트럼프가 뭐 관세나 여러 가지 관세 카드로 인해서 지금 멕시코, 캐나다 또는 중국에 대해서 뭐 일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 시장이 돌아가는 것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도 뭐 특히나 에너지에 관련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보면은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전반적인 경기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일부 훼손이 되거나 일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약간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부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들이나 여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나 세부적인 섹터에서는 그런 섹터만 어찌 보면은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정권 자체가 일부 자국 기업 우선주의이다 보니까 자국 기업을 내가 살리겠다, 법인세 인하해주겠다. 자,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은 저는 지금 벌써 힌트가 나왔다고 보여져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섹터 안에서 2025년에 어떤 주인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안에서 관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른 기업에 있어서 일부 법인세 인하나 이런 부분을 또는 원자재 수입 가격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익적인 부분이 일부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우리는 좀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됐을 때 관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을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공식화됐어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밀려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뭐 성장주겠지만 바이오, 뭐 금리 인하에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건데 이렇게 스케줄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악재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입는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최근에 사실 원래 예전에 쭉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바이오는 겨울에 아니 봄이죠. 봄에 많이 오르는 그런 섹터였는데 어떻게 겨울에 많이 오르는 섹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물론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요새 바이오 시장을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찌 보면 테마성 위주의 어찌 보면은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특히 바이오 쪽 기술 이전이 좀 확실히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전과는 달리 좀 탄탄하게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금리 인하 뭐 수혜주들 최근에 조금 뭐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뭐 약간 바이오주가 조금은 좀 제동이 좀 걸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많이 올랐던 그런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봄 시즌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포럼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기술주에 대한 아니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저점에 와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거와는 별개로 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이오주 좀 전반적으로 좀 금리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업이익이나 매출 정도 잘 오르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FOMC 충격파로 어디가 출렁이었냐 주식 말씀드렸지만 환율도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1,450원이라는 상징적인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1,450원대 환율.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지고 있는 환율 상황, 때문에. 예,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1,450원대는 지금 48원, 9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내려온 것 같은데 1,450원대를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충격이다 이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환율 전망은 한 1,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근데 위로 튀면 뭐 예전에 우리 그 WTI 그 석유 원유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 70, 뭐 80불 가면 100불 가지 않겠냐, 뭐 150불 가면 200불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항상 주식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면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장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불안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또 다시 한번 또 시계를 돌려보면 1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또 환율이 1,440원대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1,450원은 안 넘었어요. 44원까지인가 44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갔죠. 내려왔죠. 내려와서 정착한 게 1,420원대 정도 정착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외환 딜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는 한 20원 정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다음 금리가 이제 덜 인하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해진 거죠. 네. 미국이 이제 내년에 많이 내려야 4%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 금리가 지금 3%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2.75로 내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 남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워낙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또 지금 한 30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는 안 좋은데 미국보다 성장률이 안 좋은 나라죠 지금. 예,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돈의 가치가 높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은. 그럼 그것까지 이제 같이 반영을 해서 지금 1,45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면 조금 안정이 되고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1,4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정치도 사실은 좀 안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 정부가 또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눈치 보기를 계속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오히려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다라는 거고 봤을 때 당분간 1,450원을 안 넘기를, 뭐 1,500원을 안 넘기를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1,5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1,450원 넘어가면 자꾸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근데 요즘의 특징을 보면 장 중에는 또 별로 안 올라요. 장 끝나고 나면 더 올라갑니다. 야간 네, 여기안율에서 야간거리도 하니까? 여기안율 올라가는데 네. 장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막아보려고 금융당국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 끝나고 나면 튀었다가 또 장 시작하면 좀 내려오고 이런 형태의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직은 환율은 좀 여전히 아침마다 보셔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 채권금리를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두 개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미국의 국채금리를 좀 계속 같이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당장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돼 있는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내리는 걸 좀 천천히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내리기도 뭐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달러 이제 인덱스도 보면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108까지 올라섰습니다. 108까지 올랐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한은도 지금 셈법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따라서 같이 가자니 그것도 조금 어렵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코리아 이제 디스카운트 이제 탄핵 정국이 나오게 되면서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뭐 실체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탄핵 정국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진짜로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좀 구름이 좀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한은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뭐 미국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그런 답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총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다시피 미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뭐 사실 뭐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쨌든 사실 뭐 고민은 커지겠지만 미국이 그대로 이제 금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증시 악재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어쨌든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사실 뭐 많은데 어쨌든 외인의 어떤 흐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이 단기 외인, 장기 외인에서 단기 외인은 뭐 들락날락은 하겠지만 장기 외인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을 한다면 증시도 뭐 악재가 지속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 예. BOJ 일본 중앙은행도 네.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내년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지금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금리를 올릴 거다. 이것도 예상됐던 바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제 항상의 변수를 두고 이걸 보기 때문에 일본 BOJ의 결정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이 이제 그래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올릴 일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제 여러 군데서 물어보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동결할 텐데 문제는 내년이 문제다. 일본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사실은 일본은 편한데 지금 늦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천천히 내릴게.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금리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일본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고 좁아질수록 좋은데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려주기를 기다렸다가 너무 늦게 내리니까 사실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일부 금리를 또 올린 거죠. 0.25까지. 0.25까지 올렸는데도 미국이 그래서 다시 0.25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오늘 우에다 총재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겨놔야 사실은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말로 내년을 조금 좀 뉘앙스를 우리 올릴 수 있어 지금 계속 그 신호만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또한 번 일시적인 충격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FOMC 이슈가 워낙 컸지만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말이죠. 우리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황의 선행 지표격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기대보다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어떠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요. 네.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께서 이제 기업 탐방을 마이크론 가셨대요.
그 마이크론의 임원진이 그 펀드 매니저 분께 네. 우리의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참고한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실적을 또 참고하고 서로 양 회사에서 서로 이제 참고한다. 재밌군요.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사실상 오늘 이제 장중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락은 했지만 이번에 저는 사실상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6%가 폭락됐거든요. 16%가 폭락이 됐는데요. 네. 예상치 대비해서 가이던스를 정말 크게 하향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좀 깜짝 놀랐고 가이던스를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가이던스가요. 시장 예상치가 89억 달러예요. 제가 뭐 뒷부분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8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밴드가 77억 불에서 81억 불. 그러니까 77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니까 밴드 상향 자체를 훨씬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 12% 낮은 수준이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EPS도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밴드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가 1.97달러인데요. 밴드가 1.33달러에서 1.53달러. 그러니까 밴드 상향 자체가 1.53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16%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상 이 반도체 특히나 이 디램 시장에 대한 여러 수급적인 부분 뭐 DDR4부터 해서 범용적인 PC용 그런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재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나왔던 기사 중에 보니까 창신 메모리에서는 또 DDR5를 또 내놨다라는 그걸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내부적으로 그 이제 이커머스에서 DDR5 제품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 봤을 때 창신 메모리에서 내놓지 않았을까,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과거 레거시 디램 시장 자체가 일부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부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고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HBM이나 여러 기술력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큰 어떤 힘을 좀 부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향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황 괜찮겠습니까? 일단 마이크론을 우리가 선행 지표격으로 보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도 속보치부터 실적을 이제 내놓게 되면 이거 뭔가 레거시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쪽 시황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꺾이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 현 대표님. 일단 근데 뭐 여러 가지 매출 뭐 여러 가지 아마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매출에 대한 부분 4분기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을 그냥 보게 되면은 이제 뉴스에서는 다 뻔히 나오는 얘기고 좀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이크론의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다소 약세로 돌아서기는 하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D램 가격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추격을 좀 당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우위에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따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또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네. 이제는 뒤바뀌어서 SK하이닉스, HBM이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뒤를 따라오게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 이제 내부 얘기를 좀 살짝 좀 이렇게 들어보게 됐어요. 좀 이렇게 얘기 뭐랍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뭐 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사 이동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나왔었던 뉴스로 다 가름이 됐고 이 두 번째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HBM 관련해서 뭐 다른 이제 D램도 마찬가지겠지만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차이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술력을 쌓아가면서 지금의 매출을 몇 년 전 얘기죠. 1, 2년 전. 뭔가 매출을 계속 깎아 먹으면서도 기술력을 쌓아서 미래를 바라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당장의 매출 그리고 뭔가 원가 절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당장의 어떤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을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이걸 뒤집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네. 뭐 삼성전자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매출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지수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인사 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든 이제 수장을 다 교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기술력 하나 남았는데 최근에 일시 A1, A1B, 1C 요새 이제 1C 반도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수율이 지금 60%가 좀 나왔다는 얘기, 뭐 일각에서는 70%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HBM 시장을 좀 더 선두에서 나가겠다. 앞으로 이제 좀 더 다음 세대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월봉이든 뭐 주봉이든 항상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 좀 많이 와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어제 들어왔다가도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사 이동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이제 뭐 반도체 붕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네. 이제 저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 쪽은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은 5만 원대 초반대까지 또 지금 내려가려고 막 또 그래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걱정 안 창신 메모리라는 변수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가시게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계속 마음 한 자리가 찜찜해요. 안 찜찜하십니까, 이건희 대표님? 그 창신 메모리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막 DDR4 내놨다 그러고 DDR5를 내놨죠. 5 내놨다 그러고 예, 근데 그 약간 조악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DDR4도 사실은 품질이 좀 떨어져서 미국이 규제를 안 할 정도면 무슨 말이냐면 별로 위협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마이크론이 빠진 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시는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내린 거죠. 박종원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실적은 이번에는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 중요하다라고 보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 센터 향으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 데이터 센터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럼 그쪽은 여전히 수요가 좀 많다라는 거고 또 HBM에 대한 투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다 팹 짓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만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실수한 게 뭐냐면 삼성과 약간 구조가 같은 게 HBM 시장에 진입을 좀 늦게 했죠. 그래서 지금 뭐 4E 정도로 이제 3E를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매출은 전분기 대비 2배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전체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뭐 SSD도 있고 뭐 랜드는 안 좋지만 SSD로 대응을 하고 있고 디램은 안 좋지만 뭐 지금 사실은 HBM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물량이 거의 90%가 지금 삼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보면 오늘 하이닉스의 하락은 제가 볼 때 좀 과했다. 저기 3등 업체 때문에 왜 지금 1등 업체가 지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HBM 한 2등 업체죠. 지금 그 마이크론이 1등 업체가 지금 왜 주가가 그렇게 밀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충격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반등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하고 뭐 HBM 투자 많이 하고 하는데 HBM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럼 공장을 더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장비 누가 납품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니다. 네. 그럼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거의 안 빠졌는데 한 1%대 네. 장중에 플러스도 일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그쪽으로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는 또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우리 마이크론 투자해서 사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안 사셨을 것 같아요. 예, 별로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론을 지표로 본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뉘앙스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때문에 가격은 일부 좀 타격을 받지만 그건 DDR4죠. 사실은 DDR5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센티를 너무 낮게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까지 낮추니까 지금 충격을 좀 받은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내년에 반도체는 오히려 좋아질 공산이 크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이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3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점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AI의 이 폭발적인 이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 3사가 결국에는 다 그걸 수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중장기로는 좋은데 여전히 네. 지금 단기적인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뭘 할까 하다가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환율 오른 거를 남몰래 반기는 섹터가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조선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현 대표님,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달러로 대금을 받는 조선주는 환율 상승 효과를 보는 건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조선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길지 않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뭐 조선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런 부분이 양분으로 해서 지금 수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족정인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어쨌든 10원당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좀 더 붙는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로 많이 꼽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이면은 어쨌든 이제 수주를 받고 나서 이제 대금을 받는데 대금을 받을 때 4단계를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에서 10, 그리고 마지막에 6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총 다섯 단계네요. 그래서 총 4번에 10%, 마지막에 60%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을 지금 받아서 어쨌든 지금 매출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대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뒤로 받는 그런 부분을 또 좀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조선을 지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물량도 있지만 그게 다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간, 4년간 물량이 모두 다 수주를 다 끝냈고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데크가 꽉 차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데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말고 좀 이제 그 안에 기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업종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한국은행은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리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참 도와주지 않는 꼴이 됐죠.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또 올릴 태세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서로가 갖고 있는 칼과 방패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힘으로 휘두르고 막을지 새로운 양상의 금리 전쟁이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주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